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0분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 해결과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리며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습니다. 한미 간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자본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연준은 올해 연말 금리도 4.4%로 내년 금리는 4.6%로 높여 잡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전쟁에 투입하는 군 동원령을 발동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유럽을 상대로 공공연히 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백악관은 전쟁 실패의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적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월 평균 8만 원가량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산업부도 전기료 인상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기료 인상은 물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성사되기까지 진통을 거듭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30분 동안 약식 회담 형식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 정상 모두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쯤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빌딩에서 30분간 약식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법제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두고 한일 간의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한일 외교전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최대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 간 회담도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손해 문제가 논의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뉴욕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재영 기자, 두 정상 간의 만남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만남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외교 일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약식 회담인 풀 어사이드 형식 또는 회동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인 의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 전기자동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논의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엔 총회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고 인플레법 논의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뉴욕 시간 오늘 저녁 이루어지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 환영 만찬에서 다시 한번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언급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발언을 비판하는 와중에 나왔지만 북한의 위협이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재확인시켜줬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석 달 동안 금리를 무려 2.25%포인트나 끌어올리는 초강력 조치를 취한 건데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아진 셈입니다. 연준은 특히 올해 말 예상금리도 4.4%로 높여잡아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현재 2.25에서 2.5%인 기준금리는 3에서 3.25%로 올랐습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 단행한 건데 석 달 동안 금리는 무려 2.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 연준이 이런 초강력 조치를 취한 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이에 따라 성장 전망은 내려갔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전망은 올라갔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7%에서 0.2%로 크게 추락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4%로 올랐고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4.4%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4.6%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같은 수준을 맞추려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1.25%포인트 인상이 필요한 만큼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러시아가 80여 년 만에 군 동원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 핵 위협도 가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1일 예비군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8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Указ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дписан.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нутся сегодня, с 21 сентября.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부딪히면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300 тысяч резервис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изваны. Мобилизация, частич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она так 1% или чуть больше.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은 지금까지의 특수 군사작전을 넘어 진짜 전면전으로 확전한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세계를 향해 사실상의 핵 위협도 가했습니다.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푸틴 대통령의 도발을 두고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But no one threatened Russia, and no one other than Russia sought conflict. 러시아가 확전을 선택한 이상 협상을 통한 종전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리자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시도도 이어지면서 러시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직항편은 매진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 경찰이 시위하는 청년을 양쪽에서 제압하고 체포해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전격 발표한 뒤 러시아에서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전쟁 반대, 아이들에게 삶을 같은 구호를 외친 시위대는
현지 시간 22일 오전 38개 도시에서 최소 1,178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핀란드 접경 지역 등에서는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차량 행렬이 줄을 섰고 국외 탈출 러쉬로 인해 일부 무비자국 직항편은 매진됐습니다. Это очень тревожная ситуация, поскольку я здесь работаю, сейчас прибыл с Эмиратов работать в Армении, я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и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рейса в Россию у ме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е вернуться сюда обратно. 전문가들은 부분 동원령을 하더라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을 것이고 사실상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Негде как следует обучить и обеспечи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командованием. Это, конечно, акт отчаяния. 러시아는 전쟁 발발 전에도 입대를 피하기 위한 뇌물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욱 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처음 벗은 전주환은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치밀한 계획범죄였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상의를 입고 위생모까지 쓴 전주환.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혀 나옵니다.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전주환은 보복살인 혐의 등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전주환은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피해자를 원망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했고 피해자를 만나려고 5번이나 주소지 근처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조회하고 찾아와 범행한 점, 흉기와 일회용 위생모 등을 미리 챙겨온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강력하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신당역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비대위가 한번 좌초하고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꾸렸죠. 이런 국민의힘이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 때 법원이 절차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로 황정수 재판장이 전주의 비상대책위원과 서울대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전희영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걸 두고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연 전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대표 불송치 결정 때문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 결과는 별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아니면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못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일 1참사라고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혼밥 외교보단 낫다며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소환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장례식 전날 오후에 조문한 정상들이 있었다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교통 상황 때문이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명만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어제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보수석의 해명마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조문 취소로 국격이 실추됐다며 외교 참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취임 이후에 1일 1참사를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국민의힘은 국가대표가 시합에 나가면 격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참사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주 나쁜 프레임 같아. 본질은 조문하러 가셨고 장례식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영국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지난 2017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논란으로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참석이 조문이다. 영국 대사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 혼밥 외교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영국 왕실과 협의를 거쳤다는 정부 여당과 그래도 조문했어야 한다는 야당이 평행선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조문 외교는 논란만 남기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관련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5조 6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출 대부분이 문정부에서 이뤄졌는데 특히 1조 5천억 원 정도는 담보가치보다 많은 초과 대출이어서 부실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급된 태양광 대출은 총 5조 3,931억 원. 지난 2017년 이후 발생한 태양광 관련 대출의 9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은행별 대출 규모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많고 전북은행, 신한은행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가량이 담보 초과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해준 금액이 더 크다는 건데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국무조정실과 별개로 금융권에 무리한 대출 여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부실화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금융 입장에서도 조금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대출이 4,7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보물 역시 전북이 아닌 강원도에 소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태양광 사업 대출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또 그 대가로 금융기관에 특혜가 주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야당은 영빈관 예산 편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에 태양광 비리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국무조정실 1차 샘플 조사만 하더라도 지금 적발 금액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주무부처라고 있는 산업부의 감독 책임도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는 확대해 나가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중국산 셀과 모듈 점유율이 급증했다며
전 정부가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반전을 꾀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 비서실이 기재부에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정작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 심의에서 이게 적정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절차도 안 받고 프리패스했습니다.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대통령께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약 40조 되는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그리고 주요 핵심 국정 과제 이것을 보고 드리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비서실이 기재부에 낸 예산 공문 제출 요구에 추 부총리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돼 공유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요즘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정부가 지방부터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 지역 지정을 전부 해제하기로 한 건데 수도권에서도 파주와 양주 등 외곽 5개 지역의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과 세금, 청약 등 20여 개의 규제가 동시에 완화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난 6월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됐지만 600세대에 달하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은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나도 매수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래가 없어요, 예전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가 깊어지자 정부가 과거 급등기 시절 늘렸던 규제 지역을 전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37개 지자체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규제가 전부 풀린 겁니다. 파주와 양주, 안성 등 수도권 외곽 5곳의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됐고 세종과 인천도 조정 대상 지역만 남기고 모두 풀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방은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은 경기 외곽 지역 5곳과 인천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먼저 대출 규제가 완화돼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중과도 사라지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는 등 20여 개 규제가 동시에 완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봐가며 해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요새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일교차도 커졌고 국민 대부분 자연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어서 올해는 특히 독감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와 독감 두 감염병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북적입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주사하고 코로나 예방 주사하고 한꺼번에 맞아도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좀 무리한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맞는 것보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독감 예방 주사 맞으려고 지금 이달에 왔어요. 방역당국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무료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독감 의심 증상으로 보이는 환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최근 10주간 2.4%로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 서울의 경우 10도 이상 일교차가 발생하고 경남 내륙은 15도에 달하는 등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감기와 함께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자연 면역 수준이 낮아진 데다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독감 확산세는 예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고 이 바이러스 증식이 쉬워지기 때문에 감기나 기관지염 등 이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약해지면서 이 감기에 취약해지는 거죠. 독감은 폐렴과 내수막염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큼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 개량 백신의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 등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실제로 맞는 건 10월부터인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좀 시큰둥합니다. 조희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는 1순위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으로 약 1,300만 명 정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실제 접종은 10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빠졌더라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잔여 백신을 신청해 맞을 수 있습니다. 이가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화항체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4차까지 접종이 이뤄졌고 확산세도 줄어드는데 또 맞아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가 코로나를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차 이상은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코로나가 많이 소멸돼가고 그러니까 맞을 생각 없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87%에 달하던 접종률은 3차에서 65%로 떨어졌고 4차 접종은 14%로 급격히 떨어져 높은 접종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도 접종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가 백신은 임상 시험에서 기존의 백신 대비 국소 부작용이나 전신 부작용이 오히려 빈도가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잘 설명하고 정부는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일주일간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문제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제자를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감독에게 맞은 초등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다리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야구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훈련 중에 잘못했다는 이유로 감독이 때린 겁니다. 투수 올라가서 볼넷 많이 내주면 내려가게 하고 맞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측이 조사했더니 감독에게 맞은 학생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좀 일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추가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나 금품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쓰일 돈이 감독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돈을 걷었는데 이게 아이들 간식비로 사용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감독님 휴가비나 감독님 방한용품 구입 비용 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유흥업소 접대 등 향응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합이 끝나면 회식을 하는데요. 룸사롱으로 이동해서 술자리하고.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학부모들이 n분의 1로 합니다. 감독은 전화를 받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접 때 뭘 입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른바 합격 정장을 판다는 게시물들이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장뿐 아니라 구두, 각종 취업 관련 서적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번 달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한 데다 나날이 물가가 오르며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취준생들이 중고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면접에 합격했다며 합격 기운이 깃든 옷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는데요.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중고거래가 고물가 시대를 사는 요령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취준생의 절박함을 이용한 상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네요. 얼마 전 월세 10만 원에 나온 2층짜리 주택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월세 90만 원에 2.2평짜리 집을 보여드립니다. 월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한 초미니 아파트인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부엌이 보이고 부엌 바로 옆 손닿은 거리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맞은편 다락방에는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그 아래 공간은 옷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신발은 복도에 내놓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으로 이용한다는데요. 사실상 방 한 칸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곳의 월세는 약 90만 원. 심지어 대형견과 함께 지낸다는 이 여성은 이전에 살던 곳의 4분의 1 금액이라 저렴해서 좋지만 재계약을 할 생각은 없다네요. 얼핏 보면 노래 가사처럼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장면이 우크라이나에서 포착됐습니다.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에 하늘에서부터 밝게 빛나는 뭔가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떨어진 부분이 번쩍하며 불에 타기 시작하는데 실은 대량 살상 무기인 소위탄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된 무기로 강철과 콘크리트까지 녹이며 인체에 치명적이라 유엔에서도 협약을 통해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번 포격이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등 주요 격전지에서도 소위탄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잔혹해져야만 하는 건지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한 달에 8만 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도 전기요금의 조정 단가를 최대 10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 달 가스요금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 증권사의 분석 결과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폭인 35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 시당 261원씩 올려야 한다는 건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8만 원의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한전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4.9원에 불과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도 4.9원보다는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를 최대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등의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더 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자극을 우려하며 산업부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0.4원씩 올릴 예정이었던 가스요금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입양했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반려동물을 버릴 거였다면 처음엔 어떤 생각으로 입양했던 걸까요? 사랑스러운 개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데요. 보호자들에게 버림당해 호주의 한 동물보호소로 온 겁니다. 최근 호주에선 이렇게 개를 유기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개를 키우는 비용이 걱정되자 길거리에 버리는 겁니다. 유기된 개들이 너무 많아 보호소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을 정도. 개가 진짜 가족이 됐을 때 생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입양해선 안 될 텐데요. 개들이 반드시 책임감 있는 새 보호자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란에서 한 20대 여성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 때문일까요? 이탈리아의 한 여성이 자신의 긴 머리를 고민도 없이 싹둑 자릅니다. 여성의 이런 행동엔 이유가 있는데요. 이란의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도 테헤란의 경찰에 연행되다 갑자기 숨진 사건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이 죽음에 항의하며 머리를 자르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여성이 무조건 히잡을 쓰는 곳은 이란이 유일하다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적인 관 매장법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네요. 죽은 사람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분해해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장례 방식을 허가한 건데 사람을 일회용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친환경적이라는데요. 전통적인 매장은 화장하면서 탄소를 배출하고 땅에 묻으면서 토지를 낭비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아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인간 퇴비를 합법화한 주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가 5번째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 요즘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계 지식 포럼에 모인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에 에너지 위기,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세계 경제는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퍼펙트 스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는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 지식 포럼에 모인 경제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초 1,5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into this Christmas, it's going to be a pretty wild ride for most of Asia and Europe with the dollar something like 1450 to 1500. That's where we could be by Christmas.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내후년까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oming into this year was perhaps recession is somewhere in late 23, 24. Now keep shifting that forward, and I think U.S. may also head into recession sometime in middle part or earlier part of next year. 따라서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를 삼가라는 조언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 규모가 큰 투자는 계속 소유할지 여부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now why you're doing it, know why you're buying it, and being patient is not a bad thing. If you have the time to be patient, I think being patient is not a bad thing.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침체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단 덜 위험한 수준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올해 세계 지식 포럼에선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축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3년 만에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유승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는 혼합현실을 구현합니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선보인 부스에서 참석자들이 업체 담당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매경 미디어그룹과 서울시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행사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300여 개의 스타트업과 120개 투자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직접 기술과 전략을 뽐내고 투자자들과 1대1 매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커스터머분들이 직접 기술력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식 포럼 셋째 날, 오늘은 메타버스와 딥러닝을 비롯해 AI 시대를 살펴봅니다. 자유의 복원에 대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의 대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기 후 더 강해지는 길, 초과 회복을 주제로 열린 제23회 세계 지식 포럼은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용 드론이 등장하자 미국은 캐나다와 합동으로 군함을 대만 해협에 보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국군의 드론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 목표물이 발견되자 곧바로 공격해 폭파합니다. 它属于一个察打一体的大型的无人机，能够发挥发现及摧毁的这种作战效益。 중국군이 최근 대만 남서부 방공 식별구역에 띄운 건 이처럼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후
정찰 드론을 띄워서 대만 주변을 감시해왔던 중국이 이제는 공격용 드론까지 동원해 대만 압박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했던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동시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미 해군 순양함 이후 한 달여 만이며 미군과 캐나다 군함의 합동 항해는 11개월 만입니다. 그러자 대만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 동부 전산 사령부도 즉각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中国人民解放军东部战区组织海空兵力全程跟监警戒。 대만 주변에서 연일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미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출근하실 때 긴 소매 차림이나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4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히 두면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오늘도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13.2도, 안동 10.9도, 대구는 12.4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대전, 대구 25도, 광주와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수도권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코로나도 독감도 모두 비껴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